안녕하세요. 경제학의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이걸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통화와 이자율 그리고 환율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균형 이자율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듣는 이 이자율이라는 숫자, 이게 대체 어떻게 딱 정해지는 건지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돈을 빌릴 때 항상 보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자율. 근데 이게 어쩔 때 막 오르고 또 어쩔 땐 내리고 도대체 이 숫자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뭐 정부나 은행에서 그냥 야, 오늘부터 몇 프로 이렇게 맘대로 정하는 걸까요? 에이, 아니죠. 이 이자율에도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서대로 이자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돈을 왜 원하는지, 즉 수요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공급을 보고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는지까지 오늘 이거 다 듣고 나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돈의 시장입니다. 돈의 시장이라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과 가격이 정해지는 걸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돈도 통화시장이라는 곳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돈의 가격, 그게 바로 이자율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힘, 바로 수요와 공급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입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갑에 현금은 왜 넣어 다니세요? 은행 통장엔 왜 돈을 넣어두시고요? 사실 그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현금으로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써야 하니까. 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편리함. 이걸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이자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현금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바로 통화 수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은행 이자율이 연 10%라고 쳐요. 그럼 내가 현금 1,000만 원을 그냥 지갑에 가지고 있는 건 사실상 1년에 10만 원의 이자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반대로 이자율이 1%밖에 안 되면요. 포기하는 이자는 고작 1만 원뿐이에요. 자, 감이 오시죠? 이자율이 높을수록, 즉 현금을 보유하는 대가, 이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덜 가지려고 할 겁니다. 자, 교재에 나오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세로축이 바로 돈의 가격, 즉 이자율 R이고요. 가로축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의 양입니다.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는 모양이죠. 이걸 우하향한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이자율이 높으면, 즉 돈을 갖고 있는 비용이 비싸면 돈을 덜 원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비용이 싸지니까 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좋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수요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엔 공급 쪽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쓰는 이 돈,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 양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바로 그런 곳들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경제 모델에서는요, 통화 공급량, 즉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은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막 더 찍어내고 낮다고 덜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 수준과 상관없이 양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주인공, 통화 수요와 통화 공급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볼 시간이에요. 이 둘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딱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균형이자율이라는 게 마법처럼 결정됩니다. 바로 이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수식이 이겁니다. 제가 화면에 크게 한번 써볼게요. MS 나누기 P는 L, 괄호 열고 R, Y. 딱 보자마자 머리 아파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왼쪽부터 볼까요? MS를 P로 나눈 거.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 MS를 물가 P로 나눈 거예요. 이걸 실질 통화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의 진짜 구매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은요? LRY. 이건 우리가 원하는 돈의 양, 즉 실질 통화 수요예요. 근데 이 수요는 뭐에 따라 바뀐다? 바로 이자율 R과 국민소득 Y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 공급과 수요가 딱 같아지는 지점, 거기가 바로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자,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설명이 끝납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을 합쳐놓은 거예요. 보세요. 수직으로 쫙 뻗은 게 통화 공급 곡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수요 곡선이죠. 이 둘이 딱 만나는 지점, 바로 이 점 1에서 우리가 찾던 균형이자율 R1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R1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R2처럼 균형보다 높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자가 높으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기 싫어하겠죠? 근데 시중에 돈은 그대로 풀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남아 돌죠.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이 남는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더 주는 채권 같은 데로 가겠죠. 너도 나도 채권을 사려고 하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이자율은 스르릿 다시 R1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자율이 저기 아래 R3처럼 너무 낮으면요. 그때는 또 너도 나도 현금을 가지려고 해서 돈이 막 부족해져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채권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손에 쥐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자율은 다시 쭉 올라가서 결국 R1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이자율을 이 균형점 1로 돌려놓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균형점이 어딘지 찾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모델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 보죠. 세상에 가만히 있는 균형은 없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균형 이자율을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죠. 중앙은행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더 풀었다. 즉,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나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썼던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 볼 때요. 원래 공급 곡선은 M1분의 P였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어서 공급량이 M2분의 P로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직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었으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점 2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자율을 보니까 R2로 뚝 떨어졌네요. 아주 명쾌하죠? 자, 오늘의 핵심 결론 중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요 쪽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나라 경제 전체가 성장해서 사람들 소득, 즉 국민소득 Y가 전반적으로 쫙 늘어났어요. 그럼 이자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득이 늘면 당연히 씀씀이가 커지겠죠? 개인들은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의 거래도 훨씬 활발해질 거예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돈을 가지려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수요 곡선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점 2가 되겠죠? 자, 보세요.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쑥 올라갔네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죠.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자율은 그냥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돈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것. 둘째,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즉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은 내려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돈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이자율은 올라간다는 것. 이 세 가지, 이것만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국제경제학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결정된 이자율의 변화가 다른 나라와의 돈의 교환 비율, 즉 환율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정말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분석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